4장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는 깨끗하게 청소한다, 깨끗하게 정리한다, 다듬는다, 이런 뜻이죠. 정리하고 소재, 청소한다, 이런 뜻이 이제 데이터 정제입니다. 영어로는 cleaning, 청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린징, 여기 n이 빠졌네요. 클린징, 뭐 둘 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거죠. 데이터를 오류가 있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좋지 못한 데이터를 좀 다듬어서 닦고 정리하고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맨 먼저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SNS에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사이트에 있거나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모아 옵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가 이제 수집 단계인데, 이렇게 모아온 데이터들이 서로 타입이 안 맞거나 혹은 모아온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이 데이터가 깨끗하지 못한 이런 이제 상태에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갈고 닦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데이터 정제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좋은 분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좋게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데이터 정제 과정, 클리닝, 깨끗하게 청소하는 단계, 이게 정제 단계입니다. 이 정제 후에 여러 곳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통합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 축소, 변환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자,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뭘 배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먼저 정제의 절차, 정제 프로세스, 데이터 정제를 하는 어떤 과정, 절차에 대해서 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것은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나 불일치성이나 문제점이 있는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다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제 과정인데, 이 데이터 정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널리 필요한 것이 미싱 밸류, 빠져 있는 값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면 오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데이터가 빠져 있고, 이 빠져 있는 데이터 때문에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빠져 있는 값, 결측, 비어 있는 값,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비어 있는 값에 대한 처리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어 있지는 않는데 데이터가 들어있긴 한데 노이즈, 잡음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또 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없애는 것,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데이터 정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정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과제 하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과학교육과 교수님 부탁으로 신문기사들의 초중고 과학기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이런 이제 과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4개의 신문사,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등등 이 4개의 신문사에서 과학기사를 10년치 수집을 했습니다. 각 신문사에 보면 신문들이 각 사이트에 쭉 뭐 웹페이지 형태로 과거의 신문 기사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여기 들어있는 기사들을 수집을 했어요. 기사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제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HTML 형태의 문서를 원격에서 크롤링해서 각 페이지들을 쭉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기사의 뭐 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성 일자, 그 다음에 뭐 기사를 작성한 기자, 그 다음에 기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뭐 URL 주소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접속 함수들이 사이트마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URL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거나 접속 API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10년치 기사니까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가져오는데 하루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상당 기간 동안 이 신문사 하나에서 신문을 가지고 오는데 뭐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옵니다. 이 가지고 온 결과를 보면 어떤 거는 아예 비어 있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나 몇 가지 정보만 있던가 신문 기사 내용이 없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본 기사 자체가 더 이상 뭐 없이 링크가 끊어져 있거나 혹은 접속하는 이 과정에서 접속하는 이 네트워크 통신상에 이게 일주일, 한 달 걸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통신상에 오류가 생기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 신문사마다 이 하루에 이게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신문사에 10년치 기사를 가지고 왔다고 치면 또 다른 신문사는 각 신문사들마다 자기 신문사의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없는 기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신문 기사들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지고 온 이 데이터들 사이에 뭔가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그 양식이라든가 뭐 형태 뭐 예를 든다면 날짜를 어떤 경우에는 2020
0.1 25 이렇게 하는 가면 어떤 경우에는 2020년 1월 25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20 0125 제각각이겠죠. 죄송합니다. 신문사들마다 뭐 자기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10년치 각 신문사들마다 10년치의 기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안에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없는 경우, 기사 원고가 없는 경우, 날짜가 비어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뭔가 다듬고 맞추고 각 신문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청소하는 정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4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절차, 이 정제 과정에서 많은 비어있는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비어있는 값들을 처리하는 부분, 혹은 잡음이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다듬고 정리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정제 절차, 처리 절차, 프로세스. 정제를 어떤 절차,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제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제 과정,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정제가 어떤 과정,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오류를 파악하고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는 양수만 갖는다든가, 어떤 데이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4가지 값 중에 하나만 갖는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키는 보통 0에서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커도 200 2m 얼마 뭐 이런 정도겠죠. 요 사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정제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을 알아야 어떤 부분에서 음수가 왔다든가, 혹은 학년에 전혀 엉뚱하게 25 이와 같은 잘못된 숫자가 왔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의 키에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가 왔다든가 했을 때, 이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무슨 입력 과정에서 타이핑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수집하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숫자가 들어갔다든가 하는 것을 알고, 오류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정제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제 과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죠.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 특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 잘못된 부분이 뭐냐, 이런 이제 데이터의 에러, 잡음, 잘못된 부분, 모순점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순점을 찾게 되면 이것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닦거나 고치거나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순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순된 데이터, 오류 데이터 잡음을 적당한 정확한 내지는 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하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절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수집된 그 데이터들의 어디가 잘못됐구나, 오류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류가 이제 판단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정제에서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집된 데이터 그 각각의 속성에 데이터의 타입이라든가 도메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표현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속성의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무엇이고, 학과는 무엇이고, 주소는 무엇이고, 생년월일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속성의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속성들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그 데이터가 갖는 각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의 특성, 속성을 파악하는 거죠. 이름은 문자열이고, 나이는 숫자고, 생일은 날짜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성에 와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 타입이 안 맞는 값이 들어있다. 이름에 뭐 이상한 숫자가 들어있다든가, 나이에 이상한 어떤 문자가 들어있다든가, 생일에 날짜가 아닌 게 왔다든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속성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의 도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 그 속성에 올 수 있는 값의 집합, 종류,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는 음수는 못 오는 거죠. 0부터 사람의 나이가 뭐 500살, 1000살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 200 요 사이에 자연수가 와야 된다. 요 값의 범위가 바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의 도메인이죠. 학년이다 그러면 대학교 학년은 1, 2, 3, 4 요 4개의 값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요게 이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값이 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값이다,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과 도메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분포의 특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분포의 특징을 알면 이 분포에 맞지 않는 어떤 값이 왔다, 혹은 거기에 비어 있다 그랬을 때 그 분포 특성을 가지고 어떤 값으로 채우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분포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포가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그 값이 어떤 범위에 속하느냐, 정규 분포를 갖느냐 혹은
어떤 T자 형태의 분포를 갖느냐, 이런 올 수 있는 값의 분포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값의 표준 편차도 이해하면 값이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 혹은 어떤 값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값으로 채우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값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이것도 이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속성들 간에 어떤 의존성이 있느냐, 어떤 속성하고 어떤 속성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라고 하는 열하고 생년월일하고는, 이 생년월일에다가 계산하면 나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에 의해서 다른 값이 결정이 되거나 종속이 되거나 하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 이것도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오류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 이렇게 부릅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학생 데이터는 어떤 속성으로 이루어 있느냐, 여기에는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고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고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 뭐 이런 속성들을 갖는다. 근데 이 속성들은 실제 데이터는 아니죠. 실제 데이터는 100번이라는 학생이 1학년이고 이름이 홍길동이고 이게 실제 어떤 학생이죠. 실제 이런 학생은 아니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네 값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실제 각각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들이 갖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갖는 특징,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의 특성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유지할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메타데이터를 유지합니다. 혹은 어떤 파일이다, 혹은 XML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어떤 그 성격의 데이터냐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를 잘 파악을 하고 이해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전처리, 그 데이터 정제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이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뭐 구조라든가 그 데이터의 구성이라든가 그 데이터의 타입이라든가 그 데이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데이터, 이것을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타데이터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메타데이터는 어떤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고,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의 메타데이터라는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저장할 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구조를 알려주는 메타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 메타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용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검색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이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식별할 수 있고, 어떻게 선정했고, 뭐 어떤 그 특성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기술용 메타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라는 거죠. 도서관에 가게 되면 도서 목록이 있는데, 이 도서 목록들이 바로 이런 그 도서를 설명해 주는 설명용 메타데이터, 그 책에 대해서 책의 제목이라든가 그 책을 검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이게 기술용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관리용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거죠.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종류의 메타데이터. 이거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든가, 보관을 할 때 뭐 언제까지 보관하고 폐기하냐든가, 뭐 이런 이제 관리용 데이터, 이게 이제 관리용 메타데이터. 그것이 어떤 매체, 어떤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구조용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디지털 객체들을 어떤 구조로 저장했느냐. 그래서 이 디지털 객체들을 서로 묶어주기 위한 뭐 그런 메타데이터,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디오가 어떤 텍스트하고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구조용 메타데이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이 메타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그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보관이나 보존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 혹은 어떤 소유권이나 저작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뭐 이런 등등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런 종류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정제의 이제 두 번째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이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